You got me like in a box. I adore everything you touch. Say, do you believe that we were meant to be? My body craves identity. Green mango peach, what a tease. Calling me like the rainbow. Oh, pretty please, take it easy. No one likes push and shov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석봉 작가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춥네요. 너무 방송을 딱딱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저번에 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주변에서 너무 재밌다고 말을 하네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러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은 노래 부르고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대학 4학년 때 딱 이 정도 날씨인 것 같아요. 가을인데 저는 사회에 나갈 준비를 조금 일찍 준비했어요. 4학년 올라가자마자 입시미술학원을 했었고, 그러다가 뭐 가을 정도면은 학점도 다 끝나고, 그래서 오전에는 주로 집 부근에 조그만 작업실을 얻어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오는 시간, 밤 시간에만 입시미술학원을 했으니까 기 잘린 고우나 렘브란트, 로댕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그림 그리고 조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늦게까지 그림을 그리고 뭐 터벅터벅 작업실로 가려고 거리를 나서는데 어디서 많이 보는 사람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저희 학교 선배님이었습니다. 그것도 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선배님이에요. 아무튼 거리에서 만났어요, 선배님을.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분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 현장까지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가게 된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나서 빗자루를 하나 주더라고요. 선배님이 시키니까 했죠. 뭐 하늘 같은 선배님인데. 그래서 뭐 청소를 대충 끝내고 가려고 하는데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5만 원을 주더라고요. 내일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할 일 없다고. 내일 다시 좀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나갔죠. 뭐 할 일 없어가지고. 뭐 그 다음날 또 청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5만 원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조금 시간이 가니까 일상이 되더라고요. 학원을 그만두고 커피숍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일을 못하게 됐었는데 하루는 그 선배님이 찾아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 하냐고 물어보길래 뭐 그냥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장에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제 도면 치는 걸 공부하고 실무,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공부를 했죠. 인테리어 공부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도 사업을 하지만 그림을 하셨고 집안 내력은 아닌데 아버님 항상 글씨 쓰시고 그림 그리고 있으시고 초등학교 때 천자문을 배웠던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어렸을 때 그게 진짜 싫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엄청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부산에 현장이 하나 있었어요, 세면회가. 호롱 본사에서 부산을 가라고 해서 이제 갔었는데 뭐 낮에 현장 하면은 뭐 6시면 현장 끝나니까 저녁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숙소에 있는 것도 지루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 후배가 서면에서 장사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죠, 수소문 끝에. 그런데 서면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가니까 손님이 꽉 차 있더라고. 막 바글바글하고 막 진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고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친구랑 이제 밥 먹고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너무 바쁘고 좀 엄청 많이 벌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냐고요. 잠깐 호기심이 갔었고 그러다가 잊어버렸는데 또 광주에 또 아는 지인이 있는데 충장로 쪽에서 현장을 하다가 찾아갔죠. 근데 그 친구도 그걸 하더라고요, 옷가게. 일반 보세가 아니고 A급 수입 보세. 동대문 가면은 APM 있고 디자이너 클럽 있고 여러가지 뭐 건물들이 있는데 제일 평화란 데가 있어요. 거기는
명품 비슷한 그런 곳에만 하거든요. 오리지널 제품도 뒤로 들어오지만은 그 이미테이션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알마니 동생 얼마니, 베르사체 동생 베르상추, 겐조 동생 뭐 간조 뭐 이런 제품들. 근데 원단은 수입 원단이에요. 수입 원단.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옷에 또 관심이 많았고 하고 있었던 일들이 다 의류 매장이었고, 바쁘면 제가 디스플레이도 하고 뭐 백화점도 가서 TP팀들 도와주기도 하고, 뭐 좀 바쁘면은 저한테 연락 오면 제가 뭐 이렇게 세팅도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뭐 그때도 그림을 하고 있었고 작가였고 미술대학 나와서 그랬나, 아무튼 저한테 그런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원래 좋아했습니다, 그런 쪽을. 그리고 본사팀들하고 이제 술자리도 자주 하다 보면은 뭐 그쪽 MD라든가 담당자들이 뭐 저한테 뭐 좋은 정보도 주고, 다 뭐 의류나 액세서리 이쪽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제가 동대문을 자주 다녔어요. 알아보려고 시간 내가지고. 그 헤드라고 그런 브랜드가 하나 있었는데, 스포츠 브랜드인데 그게 하나 빠졌었어요. 그것이 뭐 월 한 몇억씩 매출이 올라왔었는데 안정적인 브랜드인데, 그런 브랜드 잡기도 어려웠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제가 안 했어요. 그냥 싫더라고. 나는 좀 창의적인 거 이런 거 하고 싶더라고. 얼마든지 또 잘할 자신이 있고, 너무 좀 건방지고 어린 나이에 오만했죠.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 매장이 100평이 넘었어요. 시내 중심 상권에 100평이 넘었으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한 달에 월세만 해도 막 7, 800 뭐 이렇게 되니까. 그때 직원들도 한 6명인가 있었고, 또 낮엔 또 현장 가야 되고, 중간에 또 오다로 가야 되고,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가게 하게 됐습니다. 오픈빨은 어마어마하게 잘했는데 그게 서서히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앞서간 거예요. 지방에서 안 하고 차라리 뭐 압구정동이나 강남 한복판에서 했으면 잘했을 텐데, 제가 생각해도 한 10년은 앞서간 것 같아. 너무 세련되게 하고, 보세지만 브랜드보다 더 비싼 옷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그 지방 색하고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단가가. 저는 제가 손댄 것마다 다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안 되는 가게도 주변 사람들 가게 다 살려줬었고, 이상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엄청 망한 거예요. 이때도 돈이 좀 부족해서 저축은행 삼촌을 또 찾아가서 또 돈을 빌렸죠. 그게 다 제 돈만 갖고 한 게 아니라 은행빚도 좀 있었고, 또 부모님한테 좀 빌렸었고, 중형 아파트도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팔아서 거기다 꼬라놓았었고, 현금 다 집어넣었었고, 뭐 지금 보면 10억이 넘죠. 그때 매달렸으면 15, 16년 전이었으니까. 그렇게 버티다 2년 만에 손 들고 나왔어요. 접고.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이게 아니다 생각하면은 빨리 접어야 되는데, 매달 1000만원, 2000만원씩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본전 생각에 이걸 못 접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유지하고 잘할 것 같다, 자신감 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마이너스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15년 전에 한번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쓰디쓴 맛을 이제 그때 본 거죠.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그 업에 대해서 그 상황적인 것들을 잘 파악해야 돼요. 전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그때 의류 쪽만 매장 공사만 해도 제가 뭐 코오롱, 나이키, MLB, 아디다스, 건강지와 랜드로버, 톰보이 위즈, 뭐 타임, 미시아, 인미시아 이런 거 다 있었어요. 제가 또 워낙 뻔뻔하고 막 본사 가서 뭐 담당자들하고도 관계가 잘 돼 있고, 술자리도 많았었고. 그런데 이게 한 번 힘들어지니까 뭐 인테리어 사업 제 회사도 안 되고, 하나가 힘들어지니까 다 같이 엎어지는 거예요. 몇 개씩 연쇄로. 저 다른 것도 하고 있었어요. 3개. 제일 큰 게 하나 엎어지니까 연쇄적으로 다 엎어지더라고. 그 힘든 게 한 번 힘들고 나니까 10년 정도 가더라고요.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자만심이란 게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겸손하고 참 이래야 되는데, 한 번도 실수를 안 하다 보니까 사람이 오만하고, 그러면서 진짜 인생의 쓴맛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때 옷가게 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오늘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몇 번씩 기적적으로 살아난 브랜드, 가장 트렌디한 아이콘 구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유럽의 명품들이 그랬듯이 창립자 이름인 구찌오 구찌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가 구찌입니다. 구찌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밀짚 모자를 만드는 가업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구찌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밀짚 모자를 쓰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가업을 이어받지 않았죠. 16살이 되던 해에 런던으로 건너갑니다. 런던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하다는 호텔, 사보이 호텔을 찾아갑니다. 당시 사보이 호텔은 전 세계 상류층들이 줄려 찾던 곳이었어요. 구찌는 이 호텔에서 벨보이로 일하면서 그들의 문화는 어떤 건지, 그들은 뭘 좋아하는 건지 직접 몸으로 체험합니다. 사보이 호텔에서 상류층들의 가방을 보면서 나는 나중에 고급 가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짐합니다. 그렇게 몇 년간 사보이 호텔에서 일하다가 구찌는 다시 피렌체로 돌아갑니다. 피렌체는 당시 전 세계 최고의 가죽 공방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피렌체 가죽 공방에 들어가 20년간 기술을 갈고 닦습니다. 그의 나이 40대던 해에 드디어 피렌체에 그의 이름을 딴 구찌 매장이 탄생합니다. 그는 구찌를 오픈하기 위해 5년간 호텔에서 벨보이로 일하면서 귀족의 스타일을 파악했고 그 스타일을 직접 만들기 위해 가죽 공방에서 19년이라는 세월을 갈고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승마용품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가방, 벨트, 신발 이러면서 구찌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구찌의 첫째 아들 알도 구찌는 천재적인 경영 수완을 발휘하면서 구찌를 미국, 일본, 홍콩 등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로 만듭니다. 하지만 구찌는 2세 경영에서 3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구찌 가문의 3세 파울로 구찌는 자신만의 브랜드 파울로 구찌라는 저렴한 브랜드를 만들면서 구찌의 명성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성장통을 겪으면서 재정난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구찌를 살리기 위해서 가족 경영에서 대방면에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당시 29살밖에 안 됐던 톰 포드를 구찌의 디자인팀에 합류시킵니다. 톰 포드는 마크 제이콥스와 뉴욕을 대표하는 천재 디자이너였습니다. 그의 감각은 당연 돋보일 수밖에 없었고 디자인팀에 합류한 5년 뒤 구찌의 옷, 선글라스, 향수, 광고, 매장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에 오릅니다. 톰 포드는 당시 파격을 넘어 충격적이던 섹시하고 돌발적인 광고와 컬렉션으로 단숨에 구찌를 가장 섹시한 브랜드로 살려냅니다. 이후 10년간 구찌를 이끌지만 결국은 결별하고 프리다 지아니니가 구찌를 이끌면서 구찌는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찌의 매출은 해마다 바닥을 쳤고 결국 그녀도 회사와 갈등을 겪으면서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고심 끝에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알렉산더 미켈로가 구찌를 맡습니다. 도박에 가까웠던 이런 시도는 구찌에게 신선함과 새로움을 안겨주었고 그 결과 구찌는 다시 한번 불사조처럼 살아나게 됩니다. 한때 물건이 나가지 않아서 세일을 해도 매장이 텅텅 비었던 구찌는 세일을 하지 않아도 매장 앞에서 줄을 길게 서야 하는 가장 뜨거운 브랜드가 됐습니다. 과연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그 창의력은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몇 년 전까지 힘들었던 구찌는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 60%는 35세 이하의 소비자들한테 나왔다고 합니다. 주가는 18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고요. 구찌가 이런 성과를 달성했던 것은 회사의 방향성을 밀레니얼 세대에게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품업계는 그동안 밀레니얼 세대를 당기지 않았어요. 소유보다는 경험을, 브랜드보다는 개성과 가치를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구찌는 다른 명품 브랜드들이 관심을 주지 않았던 밀레니얼 세대에게 주목을 하고 철저히 그들을 대상으로 혁신을 시도한 것입니다. 새로운 회의를 도입해 35세 이하의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고 중성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모두 35세 이하 직원들 목소리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대충 흉내내기가 아닌 밀레니얼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환경과 경험, 재미와 개성들을 반영한 게 특징입니다. 구찌 부활의 업계 전문가들은 구찌의 성공 비결을 말합니다. 첫 번째, 무명 디자이너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한 의사결정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판매 채널을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명이나 다름없었던 알렉산드로 미켈레를 수석 디자이너로 임명한 것입니다. 수석 디자이너를 바꾼다는 것은 브랜드 정체성을 바꾼다는 의미고 조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미켈레는 구찌에서 13년 동안 일했던 무명 디자이너에 불과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경우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었죠. 그러나 미켈레는 구찌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구찌와 어울리지 않는 꽃과 나비, 새와 잠자리 도마뱀을 가방에 수놓으면서 파란을 일으킵니다. 구찌의 전통적인 고객 중년층은 이러한 디자인에 반발했지만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는 밀레니얼 세대는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정체 상태인 구찌의 매출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채널을 강화한 것입니다. 대부분 명품 브랜드는 오프라인 체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어요. 온라인은 구색을 맞추는 것에 불과했죠. 그런데 구찌는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찌닷컴을 통해서 구찌 가든이라고 불리는 라인 온리 상품을 강화했습니다. 이 상품들은 온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상품들이었죠. 라인 온리 상품은 단순한 미끼 상품이 아니라 미켈로 디자이너 특유의 화려하고 동물들이 그려진 제품들로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해야만 하는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구찌는 이 밖에 유명 배우 대신에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이 높은 인플루언서를 섭외해서 친근한 광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구찌는 자사 신발 제품에 에이스 스니커즈를 알리기 위해 한국의 롱보드 여신으로 불리는 고효주, 노르웨이 스냅체브 스타인 지오스냅, 브라질 예술가 아난다 나우를 섭외해서 영상을 만들고 이를 인스타그램에 공개했습니다. 명품은 일반화되어 가는 순간 희소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구찌와 같이 온라인을 강화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찌는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명품의 가치를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브랜드들과 차별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 것입니다. 구찌는 고객의 개성을 반영한 맞춤형 디자인 가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인기 제품인 디오니 소스백에 다양한 동물과 식물의 자수를 넣거나 화려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디오니 소스백은 크기와 문양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구찌가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 것은 고객에게 아름다움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은 개인의 취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구찌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와 공동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구찌의 혁신과 성과에 자극을 받은 명품 브랜드들이 잇따라 구찌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입생로랑은 비슷한 전략으로 작년에 매출 30% 이상을 증가했고요. 버버리는 20년 만에 로고를 바꿨습니다. 루이비통은 뉴욕 출신의 젊은 흑인 디자이너를 남성복 수장에 앉혔습니다. 구찌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영원한 기업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과거의 명성을 잃을 수 있고 또 무너질 것 같은 기업도 다시 살아납니다. 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석봉입니다. Life is a winding road, no telling where it goes. Driving through days and nights, won't stop for traffic lights.